안녕하세요. 유럽 맞춤여행 전문 총픽투어입니다. 오늘은 유럽 맞춤여행 견적을 총픽투어 통해서 신청하시는데 이제 총픽의 입장에서는 맞춤여행 견적을 낼 때 아무래도 가장 먼저 체크하는 거는 항공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항공권을 구입을 할 때 총픽은 어떠한 사항들을 이제 보고 이제 체크하고 또 권해드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너무 한꺼번에 하면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거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상황에 따라서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세 번에 나눠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항공권을 이제 우리가 구매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연결해주는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부터 시작을 해서 뭐 유럽계, 그다음에 근처 뭐 중국이나 일본, 뭐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중동 쪽을 거쳐서 가는 항공사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항공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럽까지 갈 수 있는데 이런 항공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판매를 해서 다 판매가 되면은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행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는 크게 이제 제가 주요 여행사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또 항공권을 전문으로만 했던 여행사들도 있었고 아니면 상용이라고 하는데 보통 비즈니스 출장 쪽에도 특화된 여행사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외국계 여행사들 뭐 최근에 뭐 아고다도 나왔고 익스피디아도 예전부터 하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부킹닷컴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여행사들이 쭉 포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사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요금들이 판매가 될 텐데 이거를 이쁘게 비교하면서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해주는 것이 이제 메타서치 혹은 메타부킹이라고 하는 시스템 회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스카이스캐너,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항공.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마켓이나 11번가에도 이렇게 항공권 요금을 비교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사, 여행사, 그리고 메타서치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하나 예시를 볼게요. 대한항공을 하나 예로 들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이제 항공권을 가지고 뭐 하나투어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여행사에 그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뭐 전 세계 어딘가 여행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요금을 다 이제 오픈을 합니다. 대부분은 정기요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어디서 발권하든 동일한 요금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특정 여행사에다가는 특가로 요금을 또 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여행사들끼리 또 경쟁을 또 하겠죠. 그러면 여행사들은 이제 각자의 요금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카이스캐너나 네이버 항공 등과 연계되어 있으면 그 메타서치 쪽에서도 결과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메타서치는 여행사 요금뿐만 아니라 항공사에서 발권할 수 있는 요금도 같이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예시예요. 터키항공이 만약에 트립닷컴에다가 아주 파격적인 특가를 제공을 했어요. 근데 이 트립닷컴은 메타서치 쪽에다가는 스카이스캐너에다가는 이제 연계를 안 하고 네이버 항공하고만 연계를 했다? 그러면은 이 트립닷컴하고 터키항공이 연계된 이 특가는 스카이스캐너 쪽에서는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항공에서만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이제 구글 항공, 구글 플라이트 쪽에서 이제 검색을 해봐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원래 구글이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몇 년 전에도 오래 전부터 있었고 그 항공 전문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렇게 노출을 시키고 있었다가 예전에는 이제 결과값만 좀 보여주는 형태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외국계 여행사를 연동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글 항공의 특징이 뭐냐면 최저가라기보다는 일단 검색 결과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 항공 뭐 조회를 한다 그러면은 마우스 커서가 빙글빙글 도는 일이 많을 텐데 구글은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짧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흐름이나 뭐 스케줄 같은 거 파악할 때는 구글이 좀 유리한 면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국내 항공사와 연계된 거는 별로 보이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 상황을 조금 이해하신다면은 항공권을 구매할 때 일단 첫 번째 여행사보다는 스카이스캐너 쪽에서 혹은 네이버 항공 쪽에서 검색을 해보시는 것이 더 빠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투어에서 요금 검색을 한다.
그러면 모두 투어나 뭐 참 좋은 여행에서 이렇게 나오는 특가를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메타서치 쪽에서 두세 군데 정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메타서치 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스카이스캐너에는 안 나오고 뭐 네이버 항공에서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 윤곽을 파악을 하시고 일반적으로는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금액도 보시고 그 다음에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금액도 보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항공권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얘기했지만 정규 요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웬만해서는 거의 고정적으로 가요. 항공 텍스만 변동되지 않으면은 이 정규 요금은 거의 그냥 큰 변동 없이 가고 있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만약에 항공사에서 좌석 판매가 잘 안 되네 혹은 뭐 많은 승객을 유치해야 되겠다 싶으면 요금을 이제 인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인하를 할 때는 명분이 있어요.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항공권의 여러 제약 조건들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저희가 뭐 한국에 취항한 지 뭐 10주년 됐습니다 해가지고 이벤트 명분으로 삼아서 특가를 내놓기도 하고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좌석이 판매가 아주 잘 되거나 말 그대로 만석이면 이제 시스템이 닫히거나 혹은 요금을 더 올려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항공사에서 이제 변경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공사에서 직접 판매를 할 때 항공사 홈페이지에서만 발권하면은 싸게 해주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데도 있어요. 뭐 최근에 지금 국내 항공사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보면 그 자체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면은 뭐 7%, 뭐 10% 할인 쿠폰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지금 심심치 않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항공사들은 금액을 너무 낮춰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체 판매 금액을 너무 낮춰버리게 되면, 뭐 여행사나 기타 판매처에서 좀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위탁 수화물이나 혹은 기내 와이파이 같은 거, 그걸 이용권을 뭐 무료로 주거나 아니면 뭐 라운지 이용권을 주거나 이런 부가 서비스를 이제 더 무료로 포함시켜주는 혜택으로 해서 항공권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사를 보면요. 여행사 입장에서는 대부분 아마 발권하시게 되면 처음에 보여줬던 요금에 1인당 한 10,000원 정도의 아마 발권 수수료가 붙을 거예요. 그런데 여행사 입장에서 저희가 이번에 창립 2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발권 수수료는 면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 해당 여행사에서 항공뿐만 아니라 호텔 예약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를 통해서 항공권을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호텔 예약을 하셨을 때 저희가 뭐 7에서 10% 정도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인책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타서치 쪽을 본다면 네이버 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 네이버 포인트나 뭔가를 더 적립을 해준다든지 기타 이제 여러 혜택들을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항공요금이 여행사 직원이라고 해도 못 건드리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신용카드사의 할인 혜택이에요. 근데 이 신용카드사들이 그 항공권을 구매할 때 몇 프로 할인을 해주거나 혹은 우리가 메타서치 쪽에서 요금 검색을 하면은 무슨 카드로 발권했을 때 이 요금이라고 이렇게 딱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할인 혜택이 매우 큰 건데 이 신용카드 할인을 어느 포인트에다 적용할 건지에 따라서 요금들이 또 달라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카드가 대한항공에다가만 이제 특가로 할인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특정 카드사가 이 여행사에다가 어느 항공사를 하든 간에 뭐 이 여행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게 되면 저희가 할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제가 G마켓하고 11번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회사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유통사라는 거예요. 이 유통사들의 또 큰 특징이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유통 쪽으로 이제 할인이나 이런 거 많이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11월. 11번가는 11절이었나? 예, 그것도 있었고, G마켓은 뭐 스마일데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큰 이벤트가 있는데, 그럼 이쪽에서는 저희가 뭐 스마일데이를 맞아서 G마켓에서는 특정 항공사나 뭐 특정 여행사와 연계해서 저희가 이걸 하는데 혹시 아시아나항공에서 어떤 혜택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좋은 요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여행사에다가는 저희가 아시아나항공하고 제휴를 이번에 특가를 하기로 했는데 발권하는 거 같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발권할 때 이번에 발권 수수료 면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금들을 만들어내서 진짜 이때는 금액이 저렴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공권의 요금 상황은 매번 다이나믹하게 변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의 입장도 있겠지만 어디 특정 회사나 그죠? 특정 회사의 어떤 복지 혜택으로 뭔가 특항공권을 따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현대카드의 뭐 대한항공 이렇게 브랜드랑 이제 서로 제휴를 맺어가지고 현대카드 이런 카드로 발급받으시면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이런 할인 쿠폰을 쓰실 수 있는 걸 따로 드릴게요라고 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권을 구매하실 때에는 일단 내가 어떤 결제 수단이나 그 다음에 어떤 회원 혜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그거에 맞춰서 비교를 같이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메타서치 쪽에서 뭔가 항공권을 조회를 했어요. 그래도 내가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이 항공사의 요금이 제일 저렴하네? 근데 이 항공사 중에서도 이 여행사의 이 요금이 제일 저렴하네? 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 여행사가 나올 텐데 대부분 항공과 금액 차이가 나더라도 대부분 한 2, 3만 원 선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말에 상담이 가능한지를 좀 확인을 해봅니다. 주말에. 네. 그 다음에 24시간 상담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거기에다가 취소나 변경 이런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요. 대표적인 게 트립닷컴, 그다음에 마이리어 트립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취소는 명확해요. 나 이번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도저히 못 가겠네. 그럼 취소하면 대부분 취소 페널티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상담만 하고 연결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변경 같은 경우는 아마 나 이날 꼭 변경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날짜에 못 가는데 하루 땡겨볼까? 혹은 하루 늦춰볼까? 일단 고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행사나 항공사에 이제 전화를 해서 상담원하고 연결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고 또 금액 안내를 받았다 한들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는 이상 이때 알아본 변경 차액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며칠 지나면 몇십 바뀌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변경하면 차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줄 수 있는 여행사라면 저는 매우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여행사들은 요금이 진짜 한 10만 원, 20만 원 이상 저렴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혹해가지고 이제 발권하는 경우도 많은데 문제는 한국어 상담이 대부분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발권할 때는 한국어로 된 홈페이지가 이쁘게 나와서 이제 열심히 발권도 하고 결제도 잘 돼요. 그래서 발권을 하지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느냐? 그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사로 직접 발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항공사로 발권했을 때 또 확인해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항공사의 발권 시스템을 봐요. 시스템이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라 홈페이지를 봐요. 그러면 어떤 항공사는 막 속도도 빠르고 이렇게 검색할 때도 뭔가 착착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떤 항공사들은 일단 한국어 안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발권할 때 뭔가 어색해요. 네, 옛날 홈페이지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곳에서는 나중에 예약 조회하는 것도 좀 어색할 때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항공사에서 직접 발권하지만 그 시스템에서 뭔가 좀 부드럽지가 못하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좀 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항공사도 상담 시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여행사들보다 상담 시간이 더 짧아요. 예를 들어 오전에 한 2시간, 오후에 한 3시간만 상담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항공사의 홈페이지 가가지고 발권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취향도 당연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지사 역할을 하는 대리점도 있고 하지만 문제는 홈페이지에서 발권한 거는 그 한국에 있는 지사에서 처리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본사에다 연락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발권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 혜택도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같이 비교해 보면서 참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어디서 발권을 하든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셔야 나중에 엉엉 우는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항공권 도대체 언제 발권해야 돼요? 라는 질문의 첫 시작인데요. 일단 가장 빨리 발권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하면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1년 전부터 오픈이 되는데, 뭐 굳이 날짜로 따지면 한 350일, 340일쯤에는 웬만한 항공사들이 이제 스케줄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요금도 같이 올려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 일이 한 달 뒤, 2주 뒤의 일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년 전부터 굳이 초특가로 항공사들이 요금을 오픈하지는 않아요. 그냥 한 중간 정도의 요금을 오픈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스케줄 조회가 되더라도 또 항공 요금을 조회하셨는데, 아니 내가 오픈하자마자 알아봤는데 이 가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특가에 해당하는 요금들을 항공사에서는 좀 약간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여행자라면 막 1년 전부터 오픈했다고 떨끄덕 발권할 게 아니라 한 6개월 전쯤부터 알아보셔도 충분하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 조건은 요금이 이제 뭐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스케줄이나 여러 가지가.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이쯤에 갈 건데 날짜를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절을 할 수 있거나, 그리고 항공사 선택에 대해서 꼭 국내 항공사만 고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한 6개월 전쯤부터 진행하셔도 크게 무리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약을 하세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출발이 명절일 때, 그리고 연말 연초, 거기에다가 5월 초에 황금 연휴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간에는 1년 뒤든 아니 2년 뒤, 3년 뒤든 요금이 내려갈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이 오픈되고 금액도 그냥 평균가 정도에 나왔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거는 발권을 먼저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날짜 변경을 할 가능성이 없는 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하신 분들. 특히 결혼식이 주말에 있어가지고 그날 밤 혹은 다음날 바로 출국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결혼식 날짜가 바뀌진 않을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미리 발권하는 게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항공사 취소 페널티가 작은 경우, 뭐 금액 기준은 뭐 서로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취소했을 때 수수료가 한 1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좌석 확보 차원에서 먼저 발권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진짜 이거는 오픈하자마자 요즘 발권하느라고 난리인 경우인데 바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발권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항공사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마일리지 좌석에 대한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가지고 뭐 갑자기 열린다 이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일리지는 또 나중에 발권하거나 먼저 발권한다고 해서 그 공제율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오히려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좌석이 열리자마자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공권을 구매하실 때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항공사들이 취향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도시 규모가 큰데 위주로 항공편에 입국하는 도시와 나중에 귀국편을 탑승하는 도시 이렇게 구분해서 예약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일정의 역순도 체크해 보시고 그러면서 항공비뿐만 아니라 호텔비도 같이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바로 유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중에서 런던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항공의 기본 요금이 똑같다고 한다면은 런던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파리로 나오는 것보다 파리로 들어가서 나중에 런던에서 귀국편을 탑승하는 것이 요금이 더 비쌉니다. 한 10만 원 정도 더 비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항세, 뭐 보안검색과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만약에 내가 찾아보는 항공사가 국내 항공사나 그러니까 런던에서 직항편이거나 혹은 런던에서 이제 장거리 편이 해당되겠죠. 아시아계 쪽 항공사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거꾸로 런던에서 아웃하는 것도 알아보세요. 왜냐면은 택스는 10만 원 정도 비쌀지언정 이게 좌석이 빨리빨리 안 차가지고 오히려 빌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런던의 공항세 이런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항공 패턴의 역순도 꼭 같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체류 기간인데요. 유럽 항공권을 구매하실 때, 뭐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럴 거예요. 그 특가라고 하면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처음에 입국을 해가지고 며칠 이상 머물러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최소 체류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특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기요금은 1년까지지만 이 특가에 대해서는 최대 며칠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며칠 안으로 귀국편 탑승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특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최소 체류일이 보통 한 나흘 이상은 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너무 짧으면 약간 그 출장 수요로 해석을 해가지고 요금을 비싸게 아마 이렇게 적용받을 가능성이 거의 크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또 너무 길면 안 되는데 보통 이 특가의 기준 기간이 한 달, 네, 28일 혹은 31일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배낭여행을 하신다고 한다면 뭐 한 달 반, 두 달이면 모르겠는데 한 32일, 31일 요 정도라면은 기간을 조금 한 달 안쪽으로 살짝 조정을 좀 해보시면 오히려 특가 요금으로 적용된 게 더 노출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썬데이 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썬데이 룰 또 강조하는 항공사 중에 하나가 루프탄자인데 이 루프탄자도 그렇고 어찌되었든 핵심이 뭐냐? 내가 화요일이나 금요일에 입국을 했다. 그러면 그 주에 토요일을 넘겨서 귀국편을 탑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최소 체류일하고 비슷할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설정해서 조회하실 때도 꼭 참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항공권을 발권할 때 갑자기 특가가 보일 수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내가 조회한 항공 요금에 대해서 이 요금을 붙잡아둘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된다. 뭐 30분밖에 안 된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결제할 때 대부분 현금 입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일반적이고 아무래도 뭐 비자나 뭐 마스터카드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계열로 준비하시면 되긴 하는데 두 가지를 더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비자나 마스터 계열은 맞는데 체크카드이면은 항공사에 따라서는 결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법인카드도 좀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그 카드 한도도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럽은 한 번 결제했다면 뭐 100에서 150만 원씩 끊기는 건 일도 아닌데 만약에 가족 네 분이 가신다고 한다면 뭐 600만 원, 1000만 원 넘게 끊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제하실 때 그 카드 한도가 충분해야 이런 거를 원활하게 결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예약 잡은 거에 대해서는 뭐 카드 두 개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고 아마 시스템상 일반적으로는 카드 하나로 해결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미리 해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요? 배낭여행을 이제 대학생이 돼서 배낭여행을 가는데 또 부모님이 잘 갔다 오라고 항공권은 내가 결제해줄게 이러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카드를 결제할 경우에는 이게 카드가 도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공사에서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나 아니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거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카드 정보가 나온 뭐 예전 같았으면 이제 앞뒷면 둘 다 받겠죠. 요즘은 뒷면만으로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마 사본을 요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사항들을 같이 준비해 주신다면 갑자기 특가가 나오더라도 이런 걸로 이제 특가를 놓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이라면 성인 요금에 그 항공 요금의 텍스를 제외한 기본 요금에서 25% 정도가 할인된 요금이 바로 어린이 요금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제 저렴한 특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할인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럽까지 유아가 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다면은 보통은 성인 요금의 한 10% 정도만 차지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린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한 만 12세 정도, 만 12세 미만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요. 헷갈려요, 날짜 계산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검색을 하실 때에는 일단 자녀분의 생년월일까지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해서 조회하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발권하실 때 처음부터 생년월일을 넣기보다는 그쵸, 어른들, 아이 하나, 어린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발권하면은 대부분 어린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게 따로 빠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린이 손님에 대한 생년월일까지 입력을 해야 될 텐데 아마 이 생년월일이 안 맞으면은 적용이 어린이 할인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2025년 4월 30일 출국이라면 만 12세 미만이라고 하는 거는 생년월일. 대부분은 첫 탑승일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출생일이 아마 2013년 5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어린이만 적용이 됩니다. 좀 복잡하지 않나요? 저도 말하면서 헷갈리는데 그래서 보통의 생년월일 정보를 가지고 시스템에다 입력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님 입장에서 그냥 연도만 맞으면 어린이 할인 적용 안 돼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지만 어찌되었든 항공은 날짜 기준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전혀 문제 없어요. 그냥 어린이인 건 누가 봐도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만 12세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소 변경 수수료를 봐야 됩니다. 아니 뭐 어디 가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비싼 항공권일수록 취소나 변경 수수료는 저렴한 편이고 반대로 저렴한 특가라면은 이런 게 비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변경 수수료들은 대부분 15에서 20만 원 이상은 할 거예요. 그리고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외국계 항공사들은 뭐 적게는 한 20, 많게는 한 60만 원대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취소 변경 수수료는 이제 액수면에서는 이렇게 잘 확인을 하시고, 자, 변경을 할 때 다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를 갔다가 나중에 파리에서 아웃하는 일정을 끊었는데 이 항공권, 특가 항공권은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이 첫 도착지에 대해서는 날짜를 변경해 줄 수 있지만 첫 도착지에 대해서는 변경해 줄 수 없다라는 조건도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웃하는 거에 대해서도 귀국하는 그 도시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최대 체류 기간 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변경을 막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변경을 막 석 달 뒤로 하게 되면은 일반 정규 요금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여러모로 좀 손해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변경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그 영문명 변경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문명을 변경하는 거는 잘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뭐 그나마 제발 좀 바꿔주세요 할 수 있는 수준이 뭐냐면은 성별 정도. 남자인데 그쵸 MR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MS로 입력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이름 중에서는요 라스트 네임 이쪽에 해당하는 성은 또 안 바꿔주는 데가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 다음에 이름 철자 부분도 한 두 글자까지만 바꿔줄까 말까 네, 그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입력할 때부터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코드쉐어인데요. 코드쉐어는 뭐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지만 유럽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한국인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코드쉐어의 장점이 뭐냐면 외국계 항공사로 좀 저렴한 요금을 끌었는데 코드쉐어를 활용해서 실제 탑승하는 거는 대한항공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코드쉐어를 이용한 꿀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그 코드쉐어를 적용할 수 있는 항공사가 에어프랑스, KLM 정도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제휴를 하긴 하는데 요금대 자체가 비싼 것만 대한항공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기 때문에 대부분은 에어프랑스나 KLM 정도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래서 에어프랑스 AF5093이라고 만약에 끊으신다. 그럼 실제 탑승하는 거는 대한항공이고요. 거꾸로 대한항공으로 끊었는데 실제 탑승하는 거는 에어프랑스나 KLM 네덜란드 항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탑승하는 비행편에 대해서도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저는 코드쉐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어프랑스 손님 자격으로 실제 대한항공편에 탑승합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니까 코드쉐어에 대해서는 이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인천에서 리스본을 가야 되는데 리스본이 지금 대한항공이 매일 취항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그 직항편을 운항하지 않는 날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소도시들이 있어요. 포르투나 그다음에 뭐 피렌체 이런 데들. 이런 데들은 가끔 보면은 대한항공을 타고 일단 저기로 가요. 암스테르담이나 파리나 뭐 로마나 런던 이런 데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른 그 현지의 다른 항공사로 갈아타서 최종 목적지까지 들어가는 방법도 많이 쓰이는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그 여행사 시스템에서 이렇게 조회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어찌되었든 손님 입장에서는 인천에서부터 큰
장거리 편에 대해서 유럽 대륙까지는 어찌되었든 대한항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긴 시간의 장거리 편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하게 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항공사가 달라질 경우에는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수화물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금 체계에 대해서 제휴가 안 되어 있다. 혹은 유럽 내에서 이동하는 요금이 비싸다 그러면은 아마 거의 한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요금으로 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항공사들이 서로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식구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뭐 스카이팀이나 뭐 스타얼라이언스 이런 거 말고요. 같은 그룹의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에어프랑스하고 KLM은 서로 한 식구예요. 그래서 편명은 뭐 AF, KLM은 KL로 나오는데 이런 거를 언제 쓰느냐? 처음에 인천에서 파리로 갈 때는 에어프랑스 직항으로 그냥 가요. 막 여행을 하고 나중에 마무리를 KLM 네덜란드 항공을 타고 암스테르담이나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항공사지만 서로 같이 묶어서 요금 조회를 하면 특가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프랑스 KLM도 있지만 또 대표적인 게 루프트한자랑 스위스 항공도 서로 한 식구입니다. 그러면 스위스로 들어갈 때는 스위스 항공을 타시고 그 다음에 여행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독일에서 뭐 프랑크푸르트나 미넨에서는 루프트한자로 나올 수 있는 이 항공권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발권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합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유럽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유럽은 열차도 잘 발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열차들이 그것도 고속 열차들이 공항에 있는 기차역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항공편을 타고 그 공항에 도착을 해서 바로 거기서 기차를 타고 최종 목적지까지 작은 도시로 이동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따로따로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항공권 발권을 할 때 같이 세트로 묶어서 발권할 수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게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프랑스 쪽에서 이런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인천에서 최종 목적지인 쾰른까지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는 그냥 항공편으로 이제 똑같이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짐을 찾고, 그 다음에 열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거는 마치 그냥 코드시어처럼 이용하는 거다라고 보셔도 그냥 무방합니다. 열차 시간이나 이런 거를 그냥 똑같이 보고 탑승하시면 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매우 편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도시가, 쾰른, 그 다음에 벨기에 브뤼셀, 그 다음에 그 프랑스 동쪽에 있는 스트라스부르크 이런 데 갈 때, 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발권하면 생각보다 오히려 더 편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권을 발권하실 때 위탁 수화물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럽이나 이렇게 단거리 쪽 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거의 뭐 필수를 알고 계시긴 한데 유럽 입장에서는 위탁 수화물이 장거리 편에서 빠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에어프랑스, KLM 이런 곳들은 요금이 싸다 하고 딱 봤을 때 위탁 수화물이 빠진 조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수화물이 포함되긴 하는데 그 수화물에 대한 무게가 15kg까지만 된다든지 아니면 23kg?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많이 주는 데도 있죠. 중동 쪽은 한 30kg까지 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무게는 어디까지가 적정선이냐면은 30인치 그 큰 캐리어를 가득 채웠을 때가 23kg예요. 그래서 15kg는 좀 짐을 잘 싸셔야 되고 23kg 정도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 23kg가 적다라고 고민을 한다면 그거는 항공편에 대한 고민을 할 게 아니라 내가 현지에서 이 캐리어를 잘 끌고 다닐 수 있을지도 같이 고민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좀 주의해서 보는 사항은 바로 기내 반입 수화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기내로 반입하는데 그 무게가 몇 킬로까지인지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무게 기준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10kg 정도 보시면 되는데 어떤 항공사들은 8kg, 좀 너무 타이트한 곳들은 5kg인 곳도 있고요. 뭐 여기서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 유럽 내에서 이동하는 일부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내 반입 수화물에 대해서도 요금을 따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항공 마일리지 적립도 꽤 소소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행자 입장에서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쪽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언제 비교해서 활용하느냐? 유럽계 항공사가 한 100만 원인데
국내 항공사가 한 120만 원 정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죠. 첫 번째, 마일리지 적립이 되냐 안 되냐. 왜냐면 국내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적립이 100% 다 된다고 하면은 국내에서 왕복 티켓 분량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얼추 한 15만 원어치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항이냐 환승이냐의 어떤 그 편의성. 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계 항공사들은 금액이 저렴하다 그러면 대부분 그 국내 항공사와 제휴 관계여도 마일리지 적립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겠죠. 일반적으로는 중동계 항공사가 좀 마일리지 적립을 에미레이트 항공 빼놓고는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공편 이용이 좀 많으실 것 같으면 이렇게 유럽처럼 장거리 편을 다녀올 때 마일리지를 일반 단위로 이렇게 적립할 수 있는 기회도 흔치 않으니까 이것도 조금 욕심을 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노파심에 적어놓은 거긴 한데 항공사들이 최근 합병하거나 혹은 그 아까 얘기했던 스타얼라이언스나 스카이팀 이런 항공연합, 항공동맹체 쪽에 소속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적립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을 하게 되면은 스타 얼라이언스 쪽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거의 99%인데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년 뒤에 출발할 거를 끊었어요. 그것도 제휴항공사인 루프탄자 쪽에 티켓을. 그런데 그 1년 뒤에는 적립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일리지 적립은 탑승일 기준으로 보통 체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럽 항공권을 구입할 때 쫑픽은 어떤 거를 꼭 보고 판단해서 이제 체크하게 되는지를 쭉 설명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해드렸어요. 몇만 원이 비싸더라도 이제 나의 어떤 기준이나 그 다음에 어떤 리스크를 감안을 하고 이제 선택하는 과정이 이 항공권 구매 연속이라고 보고요. 이건 뭐 제가 뭐 데이터화한 건 아닌데 보통 항공권을 구매를 할때 메타 서치가 됐든 항공사가 됐든 이렇게 검색하는 이 버튼을 유럽이면 보통 한 30번 이상은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뭐 컴퓨터도 한 2대, 3대 놓고서 비교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 알려드리는 사항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서 단순하게 금액이 싸다고 발권해서 나중에 뭐 변경할 때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용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번에는 제가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약간 잔머리 스킬 같은 거를 좀 한번 알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뭐 적용되면 좋은 거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유럽 여행 준비하시면서 도움 필요하시거나 그다음에 궁금하시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은 쫑픽 투어로 꼭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